북한이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자신들을 겨냥한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돕는 데 힘을 쏟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오늘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 건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9호 10호 태풍은 한반도를 비껴갔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서울 32, 대전 33도로 어제보다 낮아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9호 태풍 레끼마가 우리나라를 비껴갔지만 중국에서는 큰 피해를 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650만 명 넘게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항의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한일 교류가 속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 중단에 이어 교원 연수와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교육 분야까지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브항만을 목표로 16조 예산을 투입해 대표적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 신항만의 배후 물류단지에서 심각한 지반 심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정성은 물론 부산 신항의 향후 경쟁력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북한이 그제 쏘아올린 미사일을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주장하며 발사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올렸는데요. 이번엔 주한미군의 미사일과 닮았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이 지난 토요일 새벽 함경남도 함흥에서 이루어진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주한미군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닮았습니다. 궤도형 발사 차량과 상자형 발사관에 두 발을 탑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에이테킴스의 사거리는 300km로 알려졌지만 북한의 이번 무기는 400km 넘게 날아갔습니다. 정점 고도는 약 48km. 최대 속도 마하 6.1로 발사 방식을 바꾸면 사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새 무기의 시험 사기 결과를 보시고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전술 유도탄 KN-23과 대구경 조종 방사포에 이어 신무기 세 종류를 선보였습니다. 아군의 미사일 요격망을 피해 낮고 빠르게 파고들어 주요 군사시설이나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족집게 타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F-35뿐만 아니라 군사 기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주요 산업시설들을 보다 더 은밀하고 또 정밀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같은 액체 연료 기반의 옛 무기 체계를 고체 연료 엔진 미사일로 바꾸는 세대 교체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체 연료는 발사 전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기습이 가능하고 발사관을 박스형으로 만들면 진공 상태에서 탄약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의 시작과 함께 북한이 또 다른 신형 무기 체계를 공개하면서 남은 훈련 기간 추가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놓고도 다시 우리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직접 거론하며 조롱 섞인 말들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돕는 데 힘을 쏟는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험 다음 날 북한이 또다시 대남 비난에 나섰습니다. 외무성 국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북한은 군사 연습에 대해 그럴싸한 해명이라도 하기 전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좋은 기류가 생겨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북미 대화이지 남북 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 시위를 정당화하면서 청와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며 자신들의 자위권을 인정했는데 남한 당국이 뭐길래 중단을 촉구하느냐며
그렇게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고 비꼬았습니다. 사실상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로 일일이 반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북측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한미훈련을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에서 나타나듯 대화 동력은 살아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대남 압박을 계속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북미 실무 협상 재개와 비핵화의 진전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북미 대화에서 성과가 나도록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한미 군사훈련에 불편함을 표시한 것으로 그리 놀랄 일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의 군사행동을 비춰보면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첫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이라면서 북한의 단기적 대응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야당들은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일자히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반성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북한에 한없이 부드럽고 일본에는 대책 없이 강한 이중적 태도라면 대한민국 외교 안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무더위가 지나고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9호 태풍 렉기마는 중국에 상륙했지만 이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부 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 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무더위는 쉬어갑니다. 서울 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남, 호남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방의 비는 약해지면서 오전 6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고요. 지금은 화성과 부천 등 경기 서부 지방에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6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32도, 광주 31도, 대전 3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중형급의 태풍으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광복절인 목요일 새벽 규슈 남단에 상륙해서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 금요일 새벽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을 받겠는데요. 목요일에는 중부와 영남 지방에, 금요일에는 중부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은 9호 태풍 렉기마의 영향으로 서해와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웨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으로 알려져 있죠.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피해 보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에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원고 측이 미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지난 연말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미일 양국은 또 올해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때 고노다로 외무상을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는 분석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최근 도쿄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만 따로 만난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미국의 의사표시를 일본에 대한 확실한 지지로 해석하고 우리 정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사표기를 일본이 아전인수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미국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품목을 벨기에 업체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를 놓고 한국 전문가가 정면으로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 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니케이 기자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데 자신의 말을 인용해 기사가 나갔다며 완전한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지난 10일 인터넷판에서 삼성전자가 일본 정부 수출 통제에 맞서 벨기에에서 핵심 칩 공급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박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여성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논란을 빚은 한국 콜마이의 윤동한 회장이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거센 불매 운동으로 번지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회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7일 회사 내부 조회 시 참고 자료로 활용했던 동영상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사,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셨던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일해오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해온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시민활동가 등이 일본 도쿄에서 성명을 내고 한일 정부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에 협의의 장을 만들어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반복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유지를 전제로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렸다며 이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류도 속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화계는 물론 교육계와 지자체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강릉 명주 인형극제.
4차례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팀 공연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팀 초청을 취소한 겁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가 모두 같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의 뜻을 같이 하고자 취소하게 되었고요. 다음 달 열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도 6개 일본팀의 공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 중단은 교육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본 오사카 국제과학축전 참가 계획을 취소했고 교원 해외 연수 지역을 일본에서 싱가포르와 호주로 바꿨습니다. 일본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학교도 강원도에서만 15곳에 이릅니다. 학부모하고 학생 90% 이상이 장소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체험학습을 바꾸게 됐어요. 지방정부 관계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강릉시는 일본과의 행정교류를 잠정 중단했고 인천시는 교류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과 양구군은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길어지면서 분야마다 양국 간 교류나 협력 취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부산에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도내경찰서는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근처 인도 등 시내 4곳에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 현수막을 자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앞서 용의자는 어제 오전 6시 50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훼손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용의자는 현수막을 훼손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낙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가 아닌 강남권 재건축 등 특정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난 단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최대 4년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과 SNS를 통한 반일 선동,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당 진로를 놓고 갈등을 거듭하던 민주평화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결국 비당권파인 대한정치연대가 오늘 집단 탈당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당권파 모임인 대한정치연대는 소속위원 10명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 탈당계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비당권파의 탈당 기자회견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포함한 입장을 낼 계획입니다. 최순실 씨의 집사로 불리는 데이비드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윤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수사도 활기를 띨지 주목됩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2016년 6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사들인 호텔의 개업 파티 사진입니다. 최순실의 집사로 불리는 흰머리의 데이비드 윤 씨도 등장합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윤 씨는 지난 6월 네덜란드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개발업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윤 씨 송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랜 세월 최 씨의 독일 재산을 도맡아 관리해온 만큼 베일에 쌓여있던 은닉 재산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윤 씨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업체 코레스포츠에
삼성이 200억 원을 후원하기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딸 정유라 씨의 도피 생활을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데이비드 유는 저랑 연락 안 됩니다. 책임지기 싫으셨어요. 지금 데이비드 유는 계속해서 보호했을 아니요, 거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최근 최순실 씨가 딸 유라 씨에게 건물 매각 대금을 챙기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최순실 씨 재산 의혹을 언급하면서 숨겨둔 재산의 실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국적의 윤 씨가 송환을 거부하면 1심 판결이 나더라도 상급심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어서 실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1억 7천만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사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시기에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일했던 점을 고려해 김 씨가 수사에 대비해 건넨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오늘 재판에 출석합니다. 공판 준비 절차 이후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판 준비 기일에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는 만큼 어떤 견해를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만은 동북아의 허브 항만을 목표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국책 사업으로 무려 1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신항만 배후 물류단지에서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속 보도합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부산 신항. 신항의 주요 시설 가운데 하나가 국내 최대 규모의 배후 물류단지입니다. 이곳 물류단지에는 항만으로 들어온 각종 제품들을 각 업체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의 웅동 배후 물류단지에서 심각한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평평해야 할 바닥은 한쪽으로 기운 흔적이 확연합니다. 둥근 병을 놓자 기운 쪽으로 빠르게 굴러갑니다. 화물 적재용 철제 구조물은 한쪽으로 기울어 화물을 아예 바닥에 쌓아뒀습니다. 요거는 치마 안 하고 요거는 내려앉아서 보게 이게 갱사지기도 해가지고 막 균열이 사방으로 막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자르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48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웅동 배후단지는 2013년 말 업체 입주 직후부터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한 업체의 침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이미 45cm 넘게 가라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 물류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90%가 심각한 지반 침하 현상을 하소연했고 결국 부산항만공사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부산신항은 중국 항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전자제품 위주로 다국적 업체를 배후에 유치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배후단지의 심각한 지반 침하로 첨단 전자제품은커녕 일반 제품 제조업체도 외면하는 항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또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오는 모 아파트의 물 저장 시설을 청소하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원수에 철이나 망간이 흘러들지만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고 붉은색 수돗물이 나온 인천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동웅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 17명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야자나무 숯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은 뒤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주의 명가로 꼽히는 블루노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스크린에 걸립니다.
현대미술가로 당대를 대표하는 호크니부터 디자인계의 전설 디터 람스까지 거장들을 다룬 영화도 관객들이 기다립니다. 최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뉴욕의 작은 음반사에서 출발해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전설적인 음악가들을 거느린 레이블 블루노트. 이 영화는 블루노트가 수많은 재즈 뮤지션을 어떻게 발굴했고 왜 80년 재즈의 역사로 불리는지를 보여줍니다. To me, hip hop is definitely connected to jazz in terms of what it does. 금발에 동그란 뿔테 안경을 낀 영국의 미술가 데이비드 호크니. 국내에서 열린 전시가 최근 성황리에 끝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예술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작가입니다. 이 영화는 주변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며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명합니다. Trying to think of it in simple ways, of course people will respond. Everybody does love. 제1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했고 제주도의 포도호텔과 방주교회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영화는 집을 설계할 때 자연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건축 철학을 파고듭니다. 산업 디자인계의 전설로 불리는 디터 람스. 적지만 더 낮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준 그의 철학은 오늘날 애플의 디자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完成されたっていうかなは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アップルにはすごく影響を与えている。これがアイコンだと思うから。 문화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친 디자인 혁명의 아이콘 바우하우스의 100년을 담은 작품도 관객과의 만남을 앞뒀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거장 셰프 알랭 듀카스가 베르사유 궁안에 레스토랑을 열기까지의 여정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는 관객들을 미식의 세계로 이끕니다. YTN 최두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일요일인 어제도 송환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10주째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대는 동시다발적으로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고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선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어제 오후부터 홍콩 섬의 빅토리아 공원과 카오룽 반도의 쌈서이포 등에서 집회가 시작됐고 밤늦게까지 시위와 충돌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1997년 중국 정부가 홍콩 반환을 기념해 선물한 골든 보히니아 동상을 또 훼손하면서 반중국 정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런정페이가 지금은 미국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서 미국에 대한 결사항전을 강조했습니다.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인 런정페이는 한국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을 비유로 들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11일 경제매체 신랑재경에 따르면 런 CEO의 최근 내부 행사 발언 내용이 전 직원의 이메일로 공개됐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가구점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선 폐분진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금속 분말이 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을 해방 이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후손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것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오늘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 건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강풍이 입은 수도권에선 간판이 떨어지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어제 오전 경기도 화성에선 자동차 폐분진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1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10층에 설치된 간판이 강풍에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포에서는 6층짜리 상가 건물 외벽 외장재가 강풍에 떨어져 나갔고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도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는 등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경인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힌 청소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공릉동에서도 빗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인도 소화전을 들이받고 전복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장 안이 시뻘건 불덩이로 가득합니다. 자동차 프레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분진을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불은 어제 오전 창고에서 시작됐지만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 분말이 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가능성이 커 소화약재를 화재면에 덮고 굴착기로 폐금속 분을 옮기는 방법으로 불을 끄느라 진화가 더디기만 합니다. 더욱이 달갑지 않은 비까지 내려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시 주택가에 있는 가구점에 화염이 거셉니다. 한때 소방 비상대응 1단계가 내려질 만큼 불길이 거세 불이 난 가구점 옆 다세대 주택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2층 가구점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서울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건물 5층에 있던 2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20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도 중국에 상륙한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약해졌지만 태풍 레끼마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서쪽 지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비는 오늘 오후까지, 중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은 60mm 이상, 영남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에 5에서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무더위의 기세는 어제보다 수그러들겠습니다.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에 내려져 있지만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레끼마는 중국 해안에 따라 묵상하면서 세력이 약화해 현재 형체가 흐트러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본 남쪽에서 크로사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광복절인 목요일 새벽에 일본 규슈 남단에 상륙을 하겠습니다. 이후 목요일 낮 동안 일본 열도를 관통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태풍이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 지역은 태풍 크로사의 직접 영향권에 들진 않겠지만 동해안과 남동 해상이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서 목요일엔 중부와 영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엔 중부 쪽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말복이었죠. 보양식 한 끼씩 챙겨 드셨을 텐데 복날이면 떠오르는 음식, 요즘은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유리문과 간판에 보신탕이란 글씨가 빼곡합니다. 가게 앞엔 반쯤 익혀놓은 개고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보신탕 골목의 모습입니다. 말복을 맞아 쉬는 날인데도 빠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 골목입니다. 아직 점심시간이지만 보신탕 식당 앞은 다른 보양식 식당에 비해 한산한 편입니다. 보신탕 금지가 새겨진 팻말 수백 개가 들려져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시민 500여 명이 말복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행사는 도축된 개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제도와 법으로 개 식용을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와 정부와 모두가 어떤 생명 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서 식용개 산업을 하루빨리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더위 쫓는 음식을 먹기 위한 손님들입니다. 외국인 가족은 낯선 풍경이 신기하기만 하고 휴가 나온 군인 친구에게 몸보신을 시켜주겠다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더워서 좀 몸보신 하러 여기 닭 한 마리 식당에 찾았는데 깔끔하게 좀 몸보신 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돼서 좀 많이 먹으러 오고 있어요. 어렵사리 잡은 자리에 양푼 가득 담겨 나온 푸짐한 닭 요리.
얼마 남지 않은 가을까지 넉넉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에서 서울 놀러 왔다가 이제 오늘 말복이고 하니까 삼계탕보다는 닭 한 마리 칼국수가 사리도 넣어서 먹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뜨거운 여름의 마지막을 알리는 말복. 시민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보양식을 찾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회사 직원조에서 여성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 물의를 일으킨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 9일 공식 사과문에 이어 회장이 직접 나선 두 번째 사과입니다. 피해를 보게 된 고객사와 소비자, 특히 여성들에게 사죄드린다면서 회장직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윤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사퇴까지 밝힌 건 지난 7일 직원 원예조회 때 튼 영상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 얼굴을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비난한 건데 극단적이고 거친 표현이 많습니다. 직원 가운데 일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내용과 불만을 올렸고 비난 여론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거기에 한국콜마가 일본 회사와 합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추가로 거론되면서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영상을 보여줬다는 애매한 해명 역시 파문을 키웠습니다. 결국 윤 회장이 경영권 포기 뜻까지 밝혔지만 진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아베 내각의 보복성 경제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지지 기반인 보수 우익은 한국에 대한 막말과 조롱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말 밤 도쿄 도심에서 촛불을 밝혀든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과거사를 부정하고 한국 때리기에 올인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겁니다. とりあえず安倍政権を打倒して、それで新しい政権でよりそれでもう一回関係改善を。 평화로운 촛불 행진이 시작된 지 30분쯤 지난 시각 교차로 부근에 갑자기 군국주의 상징 우기일기가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촛불 행진을 방해하기 위해 우익들이 모여든 겁니다. 양측 사이를 경찰이 막아서 충돌은 피했지만 이후 골목골목에 미리 자리 잡은 다른 우익들은 입에 담기 힘든 험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일본 보수 우익들은 한국에 대한 조롱과 막말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아베 내각 경제 보복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산케이 신문은 칼럼에서 한국 내 불매 운동이 보기 흉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숙소에서 초밥을 즐겼다는 얘기를 외교 소식통에게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설사 사실이라도 불매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의 얘기를 들먹이며 문 대통령과 한국 국민을 싸잡아 조롱한 셈입니다. 한국에서도 화장품과 건강 보조식품 판매회사로 잘 알려진 일본 DHC그룹 자회사 방송국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온 패널이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 그냥 조용히 두고 보자며 비아냥거린 겁니다. DHC 회장은 3년 전 해방 전부터 한반도에서 건너가 일본에 거주하는 제1동포들을 사이비 일본 사람이라며
모국으로 돌아가라는 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혐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추가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맞아 우리 국민이 성숙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독립유공자들. 해방 이후 이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후손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민낯입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열악한 삶, 광복절을 앞두고 김대겸 기자가 만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허름한 주택.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명패가 대문 옆에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쳐진 거미줄. 좁디 좁은 방에 낡은 세간살이. 독립유공자의 후손 89살 정화영 씨의 집입니다. 우리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만세 부르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다가 개인별 의사에 따라서 갔지. 할아버지인 정성모 애국지사는 1919년 만세운동에 나섰다 일제 후 혹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가정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가난은 3대에 걸쳐 대물림됐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찾아온 공무원도 없어 지난 2005년에서야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3.1운동,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욕밖에 안 나온다. 뭐 해오너라 신청해서면 뭐 안 된다. 또 신청하라고 해서 가면은 안 된다. 75살 김종화 씨의 외할아버지는 만세운동으로 옥살이를 했던 윤순태 애국지사입니다.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고 외손주인 김 씨도 혹독한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나마 지난 4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집짓기에 나선 비영리단체 덕분에 몸 편히 누울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잘못 사는 걸 그걸 알아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 신청하라고 우리 이제 다 70이 넘어서 이제 아무 일도 못하고 하니까 신청해서 그거 혜택은 받는 거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건 해방 뒤 17년이 지난 1962년.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인정한 독립유공자는 77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후손들은 국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서야 정부의 뒤늦은 노력이 시작됐지만 이미 3대가 지난 시점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식 정부가 48년에 이제 성립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한참 있다가 독립유공자를 추수하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유공자 후손들은 생활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모순이 있었던 것이지요. 독재 군사정권의 무관심이 끝나고 민주화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국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이들은 모두 15,000여 명. 후손들은 유공 등급에 따라 매달 45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가족 중 단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가족이라는 명예를 가슴에 품은 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손들. 광복 74주년을 맞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이 본격화된 어제 북한 외무성이 우리 정부와 군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의 담화를 통해 훈련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침략적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자신들이 무난히 넘기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장 한미연합훈련을 걷어치우거나 성의껏 해명이라도 하지 않으면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청와대를 직접 언급하면서 앞으로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한미연합훈련 기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담화와 관련해 따로 낼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분담금 인상 합의에 동의했다며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어린 시절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닌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겁니다. 이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증액한 것을 자화자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초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미국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을 제시한 만큼 근접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차기 협정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관련 언급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협상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인상 시나리오가 이미 작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검증대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일찌감치 사생결단을 방불케 하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논문과 민정수석 시절 인사책임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논문 표절 의혹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보수 농객 변희재 씨가 고문인 미디어워치 산하기관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25편이 표절 의심이 든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이 이미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책임과 정치적 공정성에 대해서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 충성 SNS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며 적극 방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국당을 향해 무책임한 공격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의 조짜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습니다.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장관급 인사들의 청문회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특히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 편향 여부를 집중 제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 일부가 한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의 이중국적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 후보자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번 주 국회에 잇따라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쯤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늘 국회에서 정례 모임인 이른바 초월회 회동을 갖고 전국 상황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최근 단행된 개각으로 인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합의한 여야정 비상협력기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초월회는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5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만난 뒤 열리는 첫 회동입니다. 정부가 오늘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살고 있는 집 외엔 모두 파는 것이 좋겠다며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각종 세금 규제 등 후속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거래 가뭄 속에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지난해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줄을 옥죄는 9.13 대책을 내놓은 뒤에야 가까스로 집값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6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특히 입주 2년 내 신축 아파트는 최근 3.3제곱미터 기준 매매 가격이 분양 가격의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집값이 또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이번엔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과열 지역만 한정해 제도를 탄력 적용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망은 엇갈립니다.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를 핑계로 또 고분양가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택지뿐만이 아니라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희소성을 더 부각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 도심에서의 재건축 지연에 따라 공급 부족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입주 10년 이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될지 아니면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을 줄여 지역별 양극화를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사위는 곧 던져지고 이제 시장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80% 이상 줄일 수 있는 초강력 총기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현지 시간 11일 워런 의원이 NPR 정치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목표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런은 첫 조치로 총기 구매자의 광범위한 범죄 전력 조회는 물론 미국 총기협회에 대한 조사와 법을 위반할 경우 총기 거래상의 거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은 즉각적인 행정명령 발효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팝스타 겸 영화배우 레이디 가가가 최근 총기 난사로 시름을 겪은 지역에 있는 학교 162개 교실에 기부금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미 일간 USA 투데이는 현지 시간 11일 레이디 가가가 엘페소 125개 교실, 데이턴 14개 교실, 길로이 23개 교실에 비영리기구 도너스 추주와 함께 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크르카 국립공원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오후 크로아티아 남동부에 있는 국립공원 내 크르카 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신이 한 구씩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고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성의 소지품은 발견됐지만 남성의 소지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오류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청소용 화물차가 오른쪽에서 합류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 등 차량 석 대와 잇따라 부딪히면서 경차 운전자 38살 이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빗길에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연구 부정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설픈 조사를 근거로 책임을 묻지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A 교수가 연구비 지원 사업 성과물로 제출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연구 대상이 된 환자의 수와 나이, 직업 등이 4년 전 제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과 똑같습니다. 연구 목적이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과물 중에 일부가 이미 2, 3년 전에 작성된 석박사 논문을 재정리해서 연구 성과물로 제출한 게 확인이 되었어요.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석박사 논문을 재정리해 성과물로 제출한 것이 7편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A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정하게 연구비를 받은 것은 연구재단이 판단할 문제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전혀 그 제재 조치나 아니면은 바로 잡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교수는 다른 교수의 연구 결과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낸 논문 가운데 16편은 C 연구 교수의 실험 결과라는 겁니다. 실험 결과가 도출된 연구 있잖아요. 저 이름은 빼놓고 교수의 이름을 달고요. 그런 것들이 10편 이상이 발견이 되게 된 거예요. 남의 논문이나 제 논문을 빼들어서 놓고 4억 정도로 수령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연구재단은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경북대 조사에 문제가 있고 일부 논문은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조사를 요청했고 경북대는 조사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위원회 개최해서 위원 구성하고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건도 특히 더 심해서 외부위원으로 다 조사위원회 꾸릴 거예요. 연구 부정을 둘러싼 의혹을 묻는 YTN의 질문에 A 교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석박사 논문을 갈무리해 연구재단에 제출하지 않았고 중복성 검사 결과도 30% 미만으로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A 교수는 이런 논란이 악의적 제보로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대는 조사위원이 꾸려지는 대로 A 교수의 논문 표절 여부를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최순실 씨의 집사로 불리는 데이비드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네덜란드에서 윤 씨 송환을 위한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개발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국적의 윤 씨는 지난 2016년 검찰이 기소를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뒤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6월 네덜란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영경찰서는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순경은 어제 새벽 1시쯤 인천시 논현동 사거리에서 36살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와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처벌 기준도 같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한남대교 남단. 난데없이 전동 킥보드 한 대가 튀어나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내팽개쳐졌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모 씨의 신원을 찾아내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는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동 휠로 9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친 뒤 모른 채 한 20대가 CCTV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우리 법에서 오토바이처럼 취급됩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뺑소니를 쳐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는 종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보험이 있긴 하지만 가입과 보장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 가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전부 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입하더라도 그 자동차 보험만큼 많이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큰 사고 났을 때는 개인에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이 간단하고 편리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전동 킥보드. 일단 사고를 내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무조건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 해상과 변산반도, 월출산 등 국립공원 3곳의 자연 자원 조사 결과 총 53종의 신종과 미기록종 생물자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도해 해상에선 신종 1종, 미기록종 29종, 변산반도에선 신종 2종, 미기록종 6종, 월출산에선 신종 2종과 미기록종 13종이 각각 발견됐습니다. 신종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생물종이고 미기록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생물종입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솥동구리 200마리를 최근 몽골에서 도입해 증식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솥동구리는 1970년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곤충이었지만 1971년 이후엔 공식적인 발견 기록이 없습니다. 가축 방목 감소와 가축에 대한 구충제, 항생제 사용이 늘어난 것이 멸종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베테랑 허미정 선수가 5년 만에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허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두에 한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허미정은 거센 빗줄기 속에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8번 홀까지 보기 1개만 기록하며 선두권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9번 홀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3 9번 홀에서 첫 버디를 잡아낸 뒤 특유의 고감도 퍼트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4홀 연속 버디로 단숨에 선두 자리를 꿰찬 허미정은 16번 홀 버디로 2위권과의 격차를 석타까지 벌렸고 마지막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5년 만에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우승을 차지했던 허미정은 다시 5년 만에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신인왕이 유력한 이정은이 16언더파 공동 2위에 오르며 올 시즌 8번째로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이미향은 15언더파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11승을 합작하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제주 3다수 마스터스 마지막 날 경기가 태풍 렉기마의 영향으로 취소됐습니다. 이로써 전날 2라운드까지 10언더파로 선두를 지킨 초청 선수 유혜란이 해군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0달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3언더파 공동 13위로 대회를 마감했고 박인비는 4언더파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울산과 대구의 경기에서 대구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불운의 자책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로축구 소식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우의 경기 초반은 화려했습니다. 울산 이동경의 슛을 선방하더니 이어진 주민규의 슛은 골대를 맞고 나오는 행운도 따랐습니다. 울산 골키퍼 김승규가 세징야의 어이없는 페널티킥 실축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지 불과 2분 뒤 울산 주민규의 강력한 슛은 골대를 맞고 나오는가 싶더니 조현우의 등을 맞고 다시 골문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조현우의 자책골로 선제골을 내준 대구는 후반 20분 이번엔 히우드가
또 한 번 페널티킥 실축으로 동점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 김도훈 감독은 파울 지적을 강력하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징야의 골대 불운까지 겹친 대구는 그러나 후반 38분 부상에서 복귀한 에드가가 천금 같은 동점골을 성공시켜 어렵게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은 종료 직전 나온 주니어의 골이 VAR을 통해 핸드볼 반칙으로 판독돼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간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2위 전북은 로페즈와 한승규의 후반 연속골로 포항을 2대1로 누르고 선두 울산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3, 4위 팀이 격돌한 서울과 강원의 경기는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3위 두산이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가운데 2위 키움을 12대7로 눌러서 두 팀 간 승차를 한 게임 차로 좁혔습니다. 다승 선두인 두산의 린드블럼은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며 시즌 18승째를 거둬 생애 첫 20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키움은 박병호가 홈런 2개를 터뜨리면서 추격에 나섰지만 경기 초반 대량 실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LG는 SK를 4대3으로 누르고 전날 패배를 서룩했고 한화는 KT의 막판 추격을 6대4로 따돌리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삼성은 8회 러프의 3전 홈런포로 기아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4연패에서 벗어났으며 5위 NC는 이틀 연속 롯데를 꺾고 6위 KT와의 승차를 2게임 반으로 벌렸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중부와 호남 지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비는 오늘 오후까지, 중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북부와 제주도 산간 지역엔 60mm 이상, 영남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최저기온이 원주가 27.7도, 대구 26.6도로 곳곳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 무더위의 기세는 어제보다 수그러들겠습니다.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에 내려져 있지만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 33도, 광주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태풍 레끼마에 이어 일본 남쪽에선 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로사는 현재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는데요. 광복절인 목요일 새벽에 규슈 남단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목요일 낮 동안 일본 영토를 강타하겠고 금요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륙 지역은 태풍 크로사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겠지만 동해안과 남동해상이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 중부와 영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 금요일엔 중부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